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예. 지금 리얼미터나 이 여론조사 기관의 거의 대통령 지지율이 36%예요. 대통령 긍정평가가. 36 곱하기 300 해보십시오. 네네. 얼마죠? 108석이에요. 그러네. 지난번 총선 때는 한국 갤럽의 기준으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인데 민주당이요. 예. 60 곱하기 300 해보십시오. 얼마예요? 그러네요. 180석이에요.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드라마를 만들면 여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라 뭐 OST는 린이 부르겠죠. 근데 뭐 이런 상황이면 예. 지금 이준석 후보자 같은 경우,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른바 블랙아웃 시간, 여론조사 공표검증 기간에 뒤집어졌다고 봐야 돼요. 한정민 후보하고 표를 나누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부지리를 공영훈 후보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국회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여기에 이제 네네. 김재섭, 당은 다르지만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전체는 예. 이들이 모여서 청년 정치를 주장할 때 가장 중심에 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톤이죠. 이준석 스톤. 네네. 하성에서 온 스톤. 이 이준석한테 주목해야 되는 22대 국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론의 중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소장님도 뭐 밤 그날 꼬박 새셨죠? 선거일 날? 꼬박 새고 어제는 또 부산 출장이 있어가지고 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어제 출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요? 왜 부산은 낙동강 벨트는 오, 부산이 18곳 중에서 한 곳밖에 민주당이 살아남지 못했을까. 그 얘기부터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선거가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종합예술을 누가 예측한다, 분석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소로운 일인 것 같아요. 공손하고 겸손해야 된다. 네네. 그걸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느끼고 누구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누구나. 우리 BBS도 불교가 전하는 마음이 그거잖아요. 항상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큰 스님들도 합장을 하실 때는 고개를 숙이세요. 그럼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태도를 과연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번 선거 당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중요해요. 네, 네. 정말 그걸 이제는 유권자들이 본다. 예. 유권자들의 민도는 전 세계 넘버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좀 평가부터 해보죠. 범야권 개혁신당 합쳐서 192석의 결과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범야권도 범야권이지만은 지난 총선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달라진 게 비슷하죠? 없는데 지난번에는 180석이 오늘 175석이죠. 네네. 그러면 지난번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예. 의석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공통 차이점은 지난번에는 여당이었을 때요. 정권 안정으로 180석을 거뒀다면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정권 심판으로 예. 175석을 국민들이 몰아준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정권 안정이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코로나 국면에서 대응을 잘한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한번 끝까지 한번 잘해봐라 이런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글쎄 이번에는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이 탁월해서 이 표가 갔을까요? 전 전영신 앵커도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뭐 즉답은 안 하시겠죠.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은 민주당 지지층 분들은 막 화를 내고 왜 그래? 배 소장 왜 그래? 근데 제가 무슨 상투적인 표현을 쓰려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도 잘했죠. 그래서 완성을 했고 또 압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크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를 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마음에 들고 아니고도 아니고 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예. 지금 리얼미터나 이 여론조사 기관의 거의 대통령 지지율 이거는 뭐 특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굳이 제가 개요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36%예요. 대통령 긍정평가가. 36 곱하기 300 해보십시오. 네네. 얼마죠? 108석이에요. 그러네요. 오, 신기하네요. 지난번 총선 때는 한국 갤럽의 기준으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인데 민주당이요. 예. 60 곱하기 300 해보십시오. 얼마예요? 그러네요. 180석이에요.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또 국민의힘이 가장 노렸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표로 선거 기준이 가는 것을 막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겨루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민심은 전심, 전심은 민심인 겁니다. 결국 네네. 대통령 평가로 가버렸고 대통령 평가로 되돌아가 버렸고 36 곱하기 300은 108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출구조사보다도 더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KBS가 가장 많을 때의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이번에 예측한 게 MBC는 100석 미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럼 KBS는 105석인데 그나마 가장 국민의힘 의석수를 많게 출구조사 결과를 예. 제시한 것이 KBS인데 105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했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지율이 가장 정확해요.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네요. 36 곱하기 300. 지난 4년 전에는 60 곱하기 300. 네네. 이 놀라운 공식이 그대로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면 국민의힘은 절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속수무책이었죠. 중간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 그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황물의 이종섭, 황상무, 물가, 대파, 그다음에 마지막 의대 정원 예. 여러 차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컨설팅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서는 안 될 거다.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의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던 네네.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뭐 이건 예.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평가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아무리 다른 걸 대신 제시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 108석이라는 의석에 제가 불교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103석이었죠. 네. 근데 무소속 합치면 107석. 뭐 그랬습니다만 예. 108석의 의미가 뭘까요? 108번네. 저는 깊은 성찰과 반성이 맞는 필요합니다. 말씀이세요. 예. 예. 제가 국정농단 이후에 했던 네 글자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BBS 방송 다시 듣기를 깊반널책이라고 그랬어요.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 그게 있어야 보수 정당이 거듭날 수 있다. 예. 시간은 지났지만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총선 3연패를 한 겁니다. 2016년, 2020년, 2024년 예. 3연패예요. 예, 예. 우리 청취자 4478님께서 108석 불교적 의미가 있는 숫자가 주는 메시지가 소름입니다 하셨고요. 태보수님 정부 여당 108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이 108석, 192석 이 범야권의 승리는 집권 여당의 참패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정부 여당의 책임론이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전했습니다. 좀 들어보시죠.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윤 대통령에게도 이번 참패 결과가 좀 많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죠. 가장 충격적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바뀌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미 2년여 전입니다. 취임할 때부터 그것이 윤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방송의 데이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분석을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정은 없지만 역사나 선거의 가정은 없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55%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이종섭 호주대사 인사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 마트를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대 정원 결정도 6개월 전에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총선 이후에 결정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선거공학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정부를 비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정치라는 것은 나토가 되면 안 됩니다. NATO, No Action, Talk Only. 이건 가장 피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기회를 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기회를 줬느냐. 108이라고 하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의미의 메시지도 전달했고 그리고 개헌 저지선과 탄핵이 가능할 정도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할 정도는 방어를 해낸 거잖아요. 네네. 그걸 어디서 했습니까? 낙동강 벨트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그렇죠. 이게 부산에서 강서구에서
명지동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했는데 영남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뭐냐면 그래 마지막 기회다. 한번 이번에는 잘해봐라. 한번 뭐 재기해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걸 대통령이 절감하고 광폭 행보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여소야대로 전체 임기를 다 보내야 되는 그 유일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오히려 대통령이 광폭 행보를 통해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소야대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한 55% 되면 꼼짝 못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회의적이죠.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 바뀌나 이러는데 이럴 때 대통령이 오히려 더 착착착착 선제적으로 누가 말 안 하더라도 오히려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인데 3개월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해버리네. 또 이렇게 협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이 폭넓게 큰 그릇으로 행동을 하네. 그러면은 다 또 기회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아마 사명대사죠. 우리 불교계의 뭐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만 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건너가서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나요. 그 인품에 불심에 감동해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조선 반도를 침략하지 마라. 조선을 침략하지 마라. 그게 전 일본의 그 이른바 에도 막부를 만들어내는 그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 3명 중에서 일본의 대망이라는 책에서도 나왔습니다. 넘버원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일본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그냥 완전히 반한 겁니다. 사명대사 가시지 마라. 네. 일본에 있어 달라. 그럴 정도의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정도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앞으로 3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또 대통령 직후에 있는 대선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끝나는 그런 대통령이라면 정말 그 영향력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 뭐 김건희 여사, 이태원, 뭐 국정 난맥상 이런 거를 또 차근차근 하나씩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가면서 풀어내면요 네.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또 어제 참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 사퇴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말도 좀 들어보시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네.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총선 참패가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다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개헌 저지선 지켜낸 거는 한동훈 위원장 덕분이다 또 이런 평가가 또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한동훈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의 탓이라면 한동훈은 위원장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보고 전면에 나서라고 요구를 해놓고 지금 와서 책임을 묻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아쉬운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가슴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가슴이 있는 정치인이 되는 모습은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이 결국 정치는 포용입니다. 네. 누구를 만나서도 내 사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YS가 1992년에 박찬종 변호사를 끌어들였던 그건 참 정말 숙명 같은 일이거든요. 그걸 해내는 겁니다. 네네. 이준석, 유승민 그 많은 사람들을 물론 73년생의 나이로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내야죠. 해내야죠. 82년생 김지영도 하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네. 3S는 됐습니다. 스마트, 스피치, 스타일.
물론 이제 선거 결과로는 이제 스타일을 구겼죠. 근데 뭐 하나 더 붙이면 포했을 수도 있어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근데 뭐 똑똑하다, 뭐 이성적이다 이런 건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가 국민들의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겠다면 저는 그걸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더 지략적이고 더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결국 제갈공명이 아니라 유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포용과 이 감성,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성보다도. 그러려면은 결국 선거라는 것은 이번에 중도층과 2030 MZ 세대거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한동훈 위원장을 볼 때 아이고 동생 삼고 싶습니다. 또는 2030 MZ 세대들은 뭐 오빠 또는 형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네. 그 감성을 분출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당장 제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30석 이상이면은 뭐 괜찮고 110석이면은 뭐 안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선거공학적인 잣대를 선거 결과에까지 들이댈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패배를 한 겁니다. 몇 석이 됐든 간에 한동훈 위원장을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더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것은 좀 한풀 꺾인 셈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른바 이제 전화위복을 절치부심을 어떻게 하느냐 와신 상담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른바 풍찬 노숙도 해봐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과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거 때는 야당을 무한정으로 공격했지만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국민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 공부가 끝나야 다시 무대에 오를 수가 있겠죠. 이 이제 얼마 뒤에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만은 대선 후보 여론조사 네네. 총선 이후에 처음 나오는 그 여론조사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죠. 하지만 또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조국일 수가 있습니다. 조국 그렇죠. 대표가 과연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오느냐. PK 기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고 한동훈 위원장은 한풀 꺾인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가장 그렇죠. 가장 보수에서는 높을 거예요. 예, 예. 가장 높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한동훈, 홍준표, 원희룡 낙선했죠. 또 홍준표 뭐 이런 이제 일련의 인물들 오세훈, 안철수까지 안철수 당선됐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을 위협할 정도냐면 아직 그런 단계는 안 될 거예요. 네.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당분간은 차기 정치 지도자의 이 영향력에서는 민주당 쪽이 국민의힘보다 좀 한 발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 발표도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또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또 지역 발전을 이뤄내 달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양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계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번에 한껏 뿜뿜했죠. 말 그대로 뭐 가반이면 좋겠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뭐 200석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만 네. 151석이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특유의 그 예리한 또 날카로운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개항을 또 뭐 흔들린다고 했지만 또 너끈히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한껏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건 이제 재판 관련된 건 뭐 나중에 이제 또 부차적으로 이제 또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분석하건데 궁금한 건 이제 네. 상당히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의석을 거둬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무려 180
구석. 187석입니다. 예, 예. 187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로키거든요. 로키. 그 이유는 뭐냐면 심판은 일단 이제 총선 결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네. 심판했고 그럼 계속 심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일 때는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보다는 대통령이 더 조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이제 거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시 뭐 전당대회 나갈지 어떨지 물론 이제 10일 날 기자회견할 때 보면 아이고 이제 뭐 힘들어서 하라 그래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 책임에 대한 압박감도 심리적 압박감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하고의 뭐 경쟁하는 것도 있고 재판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네.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일 테고 대단한 거죠. 한 지역의 노동 관련 변호사로 이제 정치 인생을 시작했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까지 반열에 오르고 성남시장, 경기지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뭐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총선의 압승 대선까지 이뤄내는 한국 정치사에서는 여러 가지 뭐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예. 이재명 대표 같은 족적을 남기는 그런 정치인도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만한 평가를 받을 것인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그 리스크 요인들이 있거든요. 조국 리스크 왜냐하면 강력한 경쟁자, 예. 그다음에 재판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상당히 높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3당에 등극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어제 대검을 찾아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습니까? 왜 기소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공개된 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헌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네, 조국 대표 목소리 들으셨고요.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한국의 마크롱에 비유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미 부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네네. 이른바 이제 반도체 벨트에서 막판 추격세가 엄청 났죠. 그러니까 김준혁 당선자의 지역구 그리고 이제 양문석 후보자 지역구에서는 뭐 장성민 후보도 그렇고 이수정 후보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이 바라는 그런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정말 드라마를 만들면 여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별에서 온 남자가 아니라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라 뭐 OST는 린이 부르겠죠. 뭐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준석 후보자 같은 경우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른바 블랙아웃 시간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뒤집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이 시간이 없었다면은 이 드라마도 안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드라마가 만들어질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 공영훈 후보자의 자녀 의혹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민 후보하고 표를 나누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부지리를 공영훈 후보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들 물론 뭐 예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이제 국회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여기에 이제 김재섭 당은 다르지만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전체는 이들이 모여서 청년 정치를 주장할 때 가장 중심에 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스톤이죠. 이준석
석스톤, 네네. 화성에서 온 스톤. 음. 이 이준석한테 주목해야 되는 22대 국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범야권 200석 개헌저지선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켜냈지만 그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에서. 10초만 주시면은 이준석 당선자가 국회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만 세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본인은 적당하게 조율하면서 이준석의 존재감을 가장 뿜뿜하게 만드는 매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여론의 중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